안녕하세요. 산뜻한 머글이 리뷰하는 영화 파반느와 그 원작 소설입니다. 저는 소설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예 너무 망작이다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시대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986년도를 대부분 배경으로 쓰인 소설이 200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도 갖고 있는 20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건 어떤 시대적인 낭만 같은 거 있잖아요. 낭만이나 향수를 다루지 않을 거면 여기에서 가장 이 책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었고 의미를 주었던 점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게 지금 영화를 즐기는 청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서 기대를 가졌었는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겠죠. 영화나 소설을 다 보셨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가 켄터키 호프라는 술집입니다. 근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면 호프라는 거를 그 희망이라는 호프로 오타를 낼 정도로 그런 굉장히 추억이 담긴 그 당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2020년대에도 켄터키 호프라고 있으면 이거는 레트로를 흉내내는 가게인 건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을지로가 아니라 힙지로를 좋아하는 감성의 지금의 청춘들을 그려내고 싶었던 건가? 그 시절의 향수를 담아내기에는 뭔가 낭만의 시절을 하나의 소비 아이템으로, 문화 아이템으로, 어떤 음식점 아이템으로 소비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건가 싶어서 좀 애매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 1986년에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더라 하는 거를 미디어를 보면서 접했으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미디어가 만들어준 인위적인 향수처럼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막 풍경이, 그럴 거면 차라리 1980년대 배경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2020년대 배경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의문점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고화성 배우가 너무 예뻤다. 이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은 게, 이 책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정말 못생긴 여자와 굉장히 잘생긴 남자의 사랑이라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여자가 적당히 못생겨서 다수의 여성들이 그 적당히 못생긴 여자에게 이입을 하면서 나도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라는 판타지를 주기 위한 못생김이 아니에요. 얼마나 못생겼냐면 너무 못생긴 추녀여서 이걸 보는 남성들에게 되게 당황스러움을 일으킬 정도로 못생긴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평범한 못생김이 아니라 진짜 길을 가다가 우와 하고 돌아볼 정도로 못생긴 여성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가련한 여성을 잘생긴 남자가 무슨 신데렐라나 무슨 디즈니 공주님처럼 막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짠 하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잘생긴 남자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외모라는 껍질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받은 두 남녀가 순수한 내면의 끌림을 찾아가는 사랑이라서 그게 되게 신기해 보였고, 그런 면에서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못생긴 배우를 찾는 게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화인데 영상미를 추구하는 장르인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못생긴 배우를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못생긴 여자를 처음으로 비주얼로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장면을 보면 원래 고화성 배우가 눈도 크잖아요. 그냥 원래 예쁜 배우가 못생김을 연출했구나. 저 정도는 그냥 머리 좀 가다듬고 얼굴 좀 잘 씻으면 솔직히 아무리 못 봐줘도 그렇게 꿀릴 얼굴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영화화 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못생긴 사람이어야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설이 가질 수 있던 매력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점이 있었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반대로 남자 주인공 배우분은
정말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잘생긴 느낌이고 여기서 책이랑은 다르게 무용을 하는데 그런 장면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길게 기른 앞머리라던가 이런 스타일 같은 것도 지금 2020년대 같은 배경이면서도 묘하게 1980년대 같은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과는 큰 차이점이라서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 게 뭐냐면 소설에서는 요한 말고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심지어 기르던 고양이한테도 이름을 안 붙여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영화에서는 아예 이름부터 시작하죠. 경록이랑 미정이라고. 그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과 이미지와 어쩌면 내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입해서 상상해보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아예 이름을 확 지어주고 시작을 하죠. 소설 원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설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아예 처음에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저는 느꼈거든요. 이거는 원작 소설이 있을 뿐이지 조금은 다른 결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잘 지은 것 같거든요. 왠지 경록일 것 같고 왠지 미정이일 것 같아요. 미정이라는 이름 말고 민지였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 그 느낌 아세요? 이름이라는 걸 붙이는 게 어떤 차이를 주는지 그런 게 좀 책이랑 차이를 줘서 저는 그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이랑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서 영화를 보기에는 괜찮았던 점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아보라면 사실 이건데요.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이 책은 그냥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요한이라는 인물과 경록이 나누는 대화가 그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는 의미를 주기 때문인 건데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고 뭐랄까요? 되게 맹목적으로 물질을 따르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돈이라는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혹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논리 때문에 자신의 외모라던가 젊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가.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2020년대도 그렇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돈의 굴레 속에서 약간은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딘가 허무한 마음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요. 나는 그냥 예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쁨도 사실은 돈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돈의 판에 짜놓은 어떤 삶의 계급이 나뉘는 곳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과의 비교 때문에 생긴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거리고 남자는 돈이 많아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고 젊고 예쁜 여자는 돈을 위해서 나의 젊고 예쁨을 이렇게 쓸 거야,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게 맞냐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라는 거를 요한과 주인공의 대화로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영화에서는 아예 요한이 막 켄터키 호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클럽 가서 돈 쓰고 막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거를 좀 우스꽝스럽고 재밌게 잘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런 점이 어떻게 해서 청춘의 사랑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자신의 잘생긴 아버지가 어찌해서 엄마를 떠났는지,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못생긴 아내와 아들이 있는 배우는 잘 먹히지 않으니까 버려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주인공은 잘생긴 외모에 대한 상처를 그런 식으로 받았던 거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모님 이야기도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요. 왜 주인공이 그렇게 잘생긴 왁구를 가지고도 외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나 하는 거를 조금 더 납득이 되면, 그러니까 소설을 읽은 상태에서는 아 저러저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넣었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데
영화부터 보신 분들은 저 부모님 얘기는 왜 나온 거지? 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그 연결성이 약한 것 같았어요. 주인공 경록이 어찌해서 예쁜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샤넬 직원, 디올 직원. 예쁜 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벽을 칠 수 있었는지가 좀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도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정면으로 반박했던 소설과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청춘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다라는 게 많이 안 나오니까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아쉬워지는 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로 담길 수 있던 게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 같은데 미정이는 진짜 같았다. 이 가짜와 진짜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시대를 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잘 풀어져서 전달이 됐으면 로맨스를 다루면서도 지금 청춘이 흔들리는 이유를 너무나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진짜 가짜를 따지게 됐던 게 뭐냐면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걸 몰라서 헷갈려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의 청춘들은 연애를 할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가 아니라 진짜인 거 맞아? 를 먼저 의심하고 시작하는 시대인 거죠. SNS 속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필터를 씌운 건지 진짜 이렇게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다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것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 맞아? 뭐 재산이 많다는데 그거 사실 속인 거 아닐까? 남들 보면은 뭐 속여서 결혼한 사람도 많다는데 사실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커뮤니티에 막 글 쓰고 이런 사람인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체부터 흔들리는 게 더 큰 혼란일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약간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부모님이 엄청 부자였던 건 아니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건 솔직히 꿈을 꾸기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춘이 연애를 앞두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불안한 것에 대해서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책과 다른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세상은 가짜고 이 사람은 진짜다 라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덜 부각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어서 좋았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 이상의 뭔가가 조금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플래그도 많이 붙였고 중간중간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전 버전 책을 읽고 나서 개정판에는 또 새로운 버전의 엔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새로 책을 사서 다시 두 번째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랑 또 조금 비슷하죠. 중간에 요한이 자살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마지막에 알고 나면은 요한이 자살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눈 오는 날에 만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영화에서는 경록에 해당하는 인물이 사고로 죽고 요한이 사실은 꿈이 소설가라서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다 라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개정판에는 그래서 경록이 죽고 요한과 미정이 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의 가능성을 더 던져줘요. 사실은 셋 다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건데요.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세 명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서로가 어둠인 상태에서 셋이 모여서 뭔가를 나누고 교류하니까 위로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 관계가 좋아서 나도 마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미정과 요한과 경록 셋 중에 하나에 나를 대입하면서
이런 친구, 이런 깊은 인간관계를 맺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줬을 텐데, 원래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경록이 죽든 요한이 죽든 누구 하나는 죽은 상태의 그 상실감으로 둘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웠고 둘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쭉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개정판에서는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요한은 이렇게 살았겠다라는 가능성을 심어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훈훈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아이슬란드를 가지만 소설에서는 홋카이도에 살죠. 그 차분하고 고요한 홋카이도의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어딘가에서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로를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책 얘기가 할 게 더 많아요. 정말 좋았던 부분이 많거든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도 좋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청춘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요한이 없으면 정말 재미없었겠다 싶겠지만 그런 소설들의 장면들이 되게 좋았는데, 개인적인 면에서는 영화가 이래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소설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을 찾아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영화대로의 뭔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켄터키 호프 앞에 영화 포스터가 계속 바뀌는 점이라던가 그 등장하는 음악들을 통해서도 클래식 음악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영화적인 어떤 미장센으로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에 찾아내면서 이거의 코드는 이거구나를 좀 더 발견하는 재미를 줬던 게 영화로서의 잘 맞는 점인 것 같은데, 소설을 원작일 때는 이 소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가지고 감독이 어떻게 해석을 해내든 내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감동 그대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작을 읽은 사람이 영화를 볼 때 가지는 면이라서,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빨리 이렇게 좀 건강을 회복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쭉 보고 있던 미드 같은 것들도 새로운 시즌 나와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요. 빨리 건강 회복하고 좋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산뜻한 먹을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봅시다.